옛날 일본에는 온이라는 요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인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맞설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모타로라는 용감한 남자가 인류의 구원자로 나서 온이들의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괴물을 죽였지만 그것은 긴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모타로와 온이들 사이의 전쟁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키라는 이름의 어린 요괴 아이가 어떤 일원에게 구조되면서 시작됩니다. 츠요시라는 이름의 모모타로 조직, 그의 동료는 이 결정이 모든 것을 악몽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츠요시는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아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아이는 시키라는 이름의 쓸모없는 불량배로 자라나 너무 잦은 싸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기까지 합니다. 시키가 친구와 통화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하지만 그의 양아버지인 츠요시는 엿듣고 그의 방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또 퇴학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때리고 두 번째 때리려 하지만 시키는 피하며 침대로 뛰어오른다. 진정된 아버지는 시키에게 방에 총을 둔 이유를 묻고 우리가 술집을 하는 거지 무기고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아버지는 시키에게 미래를 망치기 전에 변하라고 경고하지만 시키는 피로도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절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받아친다. 그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상처를 입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린다. 술집 전화가 울리자 츠요시는 받으러 나갑니다. 전화 건 다른 사람이 맥주를 많이 주문하자 그는 즉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달하러 운전해 가고 시키는 뒤에 남아 가난한 남자에게 입양된 것을 후회합니다. 가난한 남자에게 입양된 것을 후회합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공기를 흔들고 밖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키가 충격을 받는데 어두운 무언가가 그의 다리를 감고 그를 길거리로 끌어내립니다. 길거리로 끌어내립니다. 그를 잡고 있는 남자는 츠요시의 오랜 지인인 사마다레인데 그는 모모타로의 피. 그때 마침 츠요시가 차를 몰고 돌아와 오랜 지인을 차로 들이받습니다. 그는 시키를 구하고 함께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시키는 공격에 대해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망설임 없이 차로 쳤는지 묻지만 츠요시는 그 남자가 분명히 그 충격으로 죽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침내 시키가 오니 혈통이며 사마달레는 모모타로 혈통이라는 진실을 밝힙니다. 오니를 없애기로 결심했어. 시키씨는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그가 처리하기도 전에 사마달레의 검은 촉수가 뻗어나와 차를 휘감고 가둬버렸어. 불타버리기 전에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지. 시키씨는 혼란스러운 채 차에서 뛰쳐나왔고 폭발은 츠요시 씨의 주의를 잠시 돌렸어. 그 틈을 타 사마달레는 오니 아이를 거대한 저장시설로 납치했지. 사마달레는 거미줄 모양으로 변형된 안개로 공중에 떠있는 시키씨를 붙잡고 선언했어. 오니의 후손은 누구든 없애야 할 해충이라고. 시키가 사마달레의 공격에 당황하지만 다행히 아버지께서 제때 도착해 사마달레와 맞섭니다. 츠요시는 모모타로와 오니에 대한 전설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전쟁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으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모모타로의 후예들이 오니를 없애기 위해 모모타로 기관을 설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키가 전혀 믿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입을 다물라고 하시며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마달레가 안개 속에서 쌍검을 소환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공격합니다. 속도였지만 아버지는 안개 칼날로 막아서며 검은 안개가 모모타로 혈통의 고유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달은 시키의 아버지를 보며 그의 본명을 부르며 그가 한때 모모타로 기관에 소속되어 심지어 그와 함께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츠요시는 자신의 이름이 이치노세 츠요시라고 정정합니다. 사마달은 츠요시가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감당하려 해도 전 모모타로로서의 정체성은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츠요시에게 그가 귀신 아이를 구하기로 선택한 날 이미 그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다. 두 남자가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츠요시는 상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계속해서 반격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지만 그의 적 역시 끈질기다. 사마달레는 전 지도자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악마의 피를 가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츠요시는 분노로 응수하며 공격을 개시하지만 갑자기 빠른 순간이동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여 피한다. 그는 치명적인 일격 2번으로 츠요시를 쓰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바닥에 사마달레가 싸움을 끝내기 위해 시키에게로 돌아서자 시키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에게 닿기 직전
츠요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마다레의 다리를 잡고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마다레는 그가 왜 오니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츠요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는데 논리가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츠요시는 시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오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피를 가졌지만 아들이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다. 그는 사마다레의 정의감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고한 아이를 살해한 것에 대해 과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마다레가 검을 소환하여 공격하려 하자 시키는 절망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본다. 악마의 피가 그에게서 스며나오고 그의 몸은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슬을 부수고 노인을 끝장내고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한다. 그의 혈관에 악마의 피가 솟구치자 그는 돌진하며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모합니다. 시키가 새로이 해방된 힘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지만 그의 공격은 기술 없이 무모하여 사마다레는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갑자기 시키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사라지고 훨씬 더 괴물 같은 존재로 변신합니다. 사마다레는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천장에 매달린 그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시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시키가 깨어난 속도에 놀라며 소년이 오니의 힘을 해방하고 피를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는 검으로 자세를 잡지만 시키가 먼저 공격하며 피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다. 사마다는 막판에 폭발을 피하고 시키의 팔을 베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잘린 팔이 마족의 피 때문에 즉시 다시 자라난다. 강력한 재생 능력, 그리고 사마다는 악마를 진정으로 무섭게 만드는 것은 단지 피를 조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성을 잃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키는 완전히 야수가 되어 그의 피는 오직 파괴만을 위한 거대한 무기로 변합니다. 그것을 본 남자는 상검으로 필사적으로 싸우며 땀을 비오듯 흘리지만 로켓과 중화기의 맹공격에 그의 방어는 무너집니다. 그는 시키의 화염 공격을 계속 피하며 강력한 공격을 날리기 위해 돌진합니다. 그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시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여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시키는 그를 짓밟고 혼돈의 폭풍을 일으켜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노인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파괴 속에서 말이죠. 광란이 계속되면서 시키의 악마 피의 힘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 형태로 돌아오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며 변신했던 기억이 없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본 사무대라는 시키가 기억 상실과 신체 변이로 인한 전형적인 혼란 상태임을 깨닫고 기회를 틈타 돌진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외 없이 모든 옴니를 파괴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복합니다. 이를 본 시키는 다시 힘을 소환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츠요시가 나서서 그의 옛 콜라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 노인은 츠요시가 여전히 악마를 보호하기로 선택했는지 물으며 쓰러집니다. 그런 혼란을 목격한 후 츠요시는 조용히 기뻐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창고를 파괴한 폭발은 이미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고 구경꾼들은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사무데라가 사라진 후 그는 츠요시에게 집중하고 구급차를 부르기로 결정하지만 츠요시는 자신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평화롭게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는 수년간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아버지도 저주받은 피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사냥당할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시키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아들이 모모타로와 오니에게 절대 지지 않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내면의 악마를 길들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갈망하는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이죠. 시키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적인 마지막 연설을 듣고 싶지 않다고 절규합니다. 아직 함께 아버지와 아들로 살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말입니다. 츠요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언젠가 귀신과 모모타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소원을 속삭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생기 없는 몸이 시키의 품에 쓰러집니다. 그것을 본 시키는 자신이 과거의 아버지에게 혈연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던 잔인한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에 잠깁니다. 그는 생기 없는 몸을 끌어안고 깨어나 자신을 꾸짖어 달라고 애원하며 웁니다. 한 번 더 외쳐보지만 침묵만이 그에게 답할 뿐이었다. 시키가 다시는 아무도 자신을 꾸짖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슬픔에 잠겨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말한다. 시키가 당황하며 또 싸울 준비를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목을 베이고 즉시 의식을 잃는다. 그 시각 모모타로 기획사본부는 혼란에 빠진다. 그 후 사마데레가 시키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부는 그가 기량을 잃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데레가 물러선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하거나 조직이 대중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니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래서 시키가 각성하기 전에 그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숨어있는 모든 오니를 찾아내 모두 없애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망토를 두른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올해 유망한 후보가 많아서 아주 기뻐하시며 덧붙이셨습니다. NATO에서 몇 년 동안 아무도 선발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통과했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후보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다른 남자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새로운 사람이 살아남을 만큼 강한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후보가 수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희귀한 인물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편 시키는 샘과 공원에서 놀던 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원에서요. 아빠는 그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고 그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를요. 이제 그의 아버지는 모모타로 기관의 어떤 남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시키가 꿈에서 깨어나자 그는 오니가시마 안에 어딘가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1000개가 넘는 물구나무석이 팔굽혀펴기를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시키에게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억지로 깨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은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매우 엄격한 사람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남자는 시키 앞에 서서 자신을 무다노 메이토라고 소개한 다음 자신도 오니임을 증명하기 위해 뿔을 드러냅니다. 그는 시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의 아버지의 시신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고 확신시킵니다. 메이토는 그를 평가 시험을 위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를 효율성을 위해 사용한다고 자랑하며 시키에게 화이트보드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를 효율성을 위해 사용한다고 자랑하며 마커를 집어들고 시키가 본 검은 안개가 모모타로 후손들이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오니를 말살하기 위해 모모타로 기관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모모타로 기관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니 기관이 존재합니다. 메이토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은 각성한 오니를 찾아내어 오니 아카데미에 합류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이토는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시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만 시키 대신 소리를 지르며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 묻습니다. 메이토는 아버지의 시신은 안전하다고 이미 설명했음을 상기시키며 시간 낭비에 대해 감점합니다. 시키가 제대로 된 질문이 없다면 평가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지만 아이는 계속 항의하며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고집합니다. 메이토는 아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짜증이 나지만 결국 시키는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 진정시킨다. 조금 진정된 후 시키는 이 시험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려 애쓴다. 그 자유로 아버지의 살인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메이토는 그 섬뜩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의 얼굴로 시키가 복수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메이토는 떠나기로 결정한다. 표준평가 방식 대신 자신만의 완벽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의자째 소년을 들어올린 다음 목을 조르려 합니다. 생명체의 본성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만 드러난다는 어설픈 논리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메이토는 소년에게 살 방법을 찾거나 여기서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시키는 죽을 생각이 없었고 온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자 결국 발버둥을 멈추고 마치 그가 마침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동이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솟아올라 시키를 그의 버서커 상태로 만들고 오니는 이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으로 나이트를 향해 돌진하게 된다. 나이트는 우산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쉽게 막아내는데 그 우산은 자신의 피로 만들어졌으며 시키가 오니의 피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모른다며 100점을 잃었다고 비웃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소년이 광폭화 모드가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소년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한쪽 팔이 여전히 오니 형태로 땅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험관은 오니의 피는 강력하지만 다루기 매우 어렵고 오니가 광폭화 모드에 빠지면 양심과 기억을 모두 잃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이토네이토에게서 형성되는 이상하고 피투성이의 형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망고는 우산을 사라지게 하고 이것은 광전사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오니의 힘을 제어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그 후 그는 소년을 실격 처리했다고 태연하게 선언하지만 시키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누워있다. 그는 마침내 눈앞의 남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와 달리 자존심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 제자가 되기를 간청한다. 아버지의 복수를 할 힘을 얻기 위해서 마그노는 그를 거절하며 머리를 쓰지 않고 통제력을 잃고 광폭해졌다고 말한다. 그 같은 놈이 날뛰게 놔둘 수 없으니 그를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없애겠다고 그는 우산을 다시 만들며 끝낼 준비를 합니다. 시키는 거리를 벌리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보며 곧장 그에게 돌진합니다. 주먹을 땅에 끌며 마그노는 우산의 가시를 만들며 소년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움직임을 생각합니다. 시키가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치기 위해 뛰어오르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의 가시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올라 팔을 사건으로 만들어서 마그노에게 직격시키지. 마그노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기며 시키의 공격을 손가락 하나로 막아내고 소년이 버서커 모드와 인간 사이에서 어중간한 상태임을 알아차린다. 그는 시키를 쓸모없다고 부르며 블러드 이클립스 스킬 리버스 딜루지를 발동하지만 소년이 인간 형태로 돌아오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실제로 공격하지 않는다. 시키는 작은 승리에 만족하며 땅에 쓰러진다. 마그노는 누군가 광폭 모드를 억제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이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는 시키가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하며 묻자 시키는 그저 허세를 부리며 마그노가 자신을 부하로 받아들이면 비밀을 공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그노가 피로 우산을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둘 다 오니이니 자신도 그의 기술을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팔에게 무기로 변하라고 소리치며 시도했고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그노는 시키의 엉뚱한 말에 어안이 벙벙해하며 그렇게 무모한 전략으로 피를 제어하는 악마는 불가능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저런 원숭이들은 늘 피 때문에 고생하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이성적인 장교가 의식에게 침착하라고 경고하며 광전사가 폭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느껴져. 마그노는 완벽하게 침착하고 이성적인 것이 피를 제어하면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만 시키의 뇌는 달라. 시키의 뇌는 달라. 그에게는 늘 감정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그의 의식은 이성적인 장교가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것을 묵살합니다. 그것이 버서커를 풀어놓게 하지만 시키 역시 내면의 버서커를 제압하여 그 힘을 의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실제 통제 대신 순수한 본능에 의존합니다. 비록 조잡한 방법이지만 그의 힘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마그노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본 시키는 그를 깨우며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강해져서 사마데레가 고통받고 있어. 그는 나토가 아까 말했던 유용한 졸개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해. 하지만 마그노는 시키가 목숨을 걸 만한 묘기를 부린다고 말하며 즉시 제안을 거절했어. 임무 중에 통제력을 잃어도 결과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모해. 통제력을 잃으면 나토에 따르면 제대로 된 악마라면 항상 여러 개의 백업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키가 그것조차 못한다면 그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실망한 마그노는 그저 그의 머리에 창을 찔러 넣으며 단 한 번도 그를 견습생으로 삼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시키를 겨우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제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시키가 혼란스러워 누워있는 동안 마그노는 그가 합격한 이유는 지금 당장 그가 실패자인지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그들이 현재 오니가시마 섬에 있으며 그곳에는 오니 학원이 지어진 숨겨진 장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와 달리 그곳은 악마들에게 모모타로 기관과 싸울 만큼 강해지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키의 원숭이 뇌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그노는 시키가 말을 끊자 그의 얼굴을 가볍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모모타로와 도깨비 사이의 역사 교육과 함께 싸움에서 피를 제어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시키의 담임 선생님이 될 것이며 시키는 앞으로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말을 듣고 시키의 뇌는 해경합을 일으켰지만 그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은 훈련이 그를 아버지의 복수를 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 것인지였다. 마그노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추방될 것이라고 답한다. 그 말만으로도 시키는 합류하기로 마음먹고 나이토는 그를 기숙사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머리에서 뿔이 솟아나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나이토는 그에게 그것이 각성의 일부이며 훈련 후에는 마음대로 뿔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키가 유니폼을 다 입자 그는 다시로 돌아가는 것에 설렘을 느낀다. 학교에 가지만 마그노는 내가 반에서 가장 재능이 없으니 만약 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장 먼저 쫓겨날 거라고 상기시킨다. 시키가 도전을 환영하지만 오니 기관에 아직 그의 아버지 시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이토는 그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시체 안치실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회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에 시키는 짜증이 나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충분히 강해지라고 말한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말이야. 시키가 자기 나름대로 친절하게 말하는 걸 듣고 놀라지만 그 독설가 선생님은 무시하고 굴러가 버린다. 15초 안에 수업에 못 오면 퇴학이라고 경고하면서 수업 밖에서 시키는 흥분해서 어떤 멋진 등장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나이토가 갑자기 그를 문으로 차서 일을 빨리 진행시킨다. 조용한 교실을 둘러보던 시키는 코피가 나는 걸 알아채고 그래서 가면을 쓴 소년진 코쿠사키에게 아파 보이니까 휴지를 달라고 한다. 아마도 있겠지만 진이 무례하게 입 다물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시키는 짜증이 나고 자신처럼 멋진 뿔이 없는 아기 악마라고 비웃습니다. 멋진 뿔이 없는 아기 악마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진은 자신의 뿔을 꺼내며 뿔을 자랑하는 신참들은 악마들에게 수치스러운 망신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이카리는 진이 자신도 망신이라고 한 건지 묻고 진의 거만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쿠이나는 그들을 선동하고 주진은 신사들에게 폭력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교실에서 손수건을 건네주죠. 한편 수줍음 많은 호무라는 휴지가 없어 계속 사과하고 시니컬한 로쿠로는 평소처럼 우울해 보입니다. 결국 시키는 코피를 잊고 진에게 그의 참을 수 없는 태도가 정말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이 싸우기 전에 메이토가 너무 빠른 속도로 그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자 보스가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어야 하는데 교칙 대신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죠. 모두 오니이니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니 태그죠. 그들은 신라숲으로 향하고 메이토는 규칙을 간단한 태그처럼 들리게 하고 잡히지 않고 1시간 안에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시키는 패배자는 퇴학당할 것이라는 말에 분노하고 메이토는 이것이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는 그들의 임무는 그에게 태그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심지어 그들은 피를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 가지 않는 한 그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죠. 광분. 그 말을 들은 진은 메이토에게 피에 힘을 쓸 수 없으니 죽어도 울지 말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성공하면 졸업하고 원하는 부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해보라고 환영합니다. 시키도 그 보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복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생님을 살해할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메이토는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아카데미에 왔고 선생님이 던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선생님께 들키지 않고 1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 외에 메이토는 공을 찾아야 한다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교수는 그렇게 말하며 2개를 숲속으로 던집니다. 공 없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2개밖에 없으므로 서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들을 3 그룹으로 나눕니다. 호머와 진, 그리고 우리의 소년 시키를 첫 번째 그룹에 넣고 2번째와 3번째 조는 각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들을 위해서는 교수님이 공을 하나만 숲으로 던질 것이며 오늘 최소 3명의 학생이 퇴학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며 자신이 따라가기 15분 전에 학생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질문이 있냐고 묻자 시키가 즉시 항의하며 가면을 쓴 이상한 진과 팀을 이룰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그냥 퇴학당하는 또 다른 선택지를 침착하게 제시합니다. 그러자 시키는 즉시 입을 다뭅니다. 호머는 앞으로 나서서 시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신시킵니다. 시키는 조금 흔들립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불량배에게 소녀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즉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심프가 됩니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상기시키지만 시키에게는 이것이 그녀를 생각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호머는 가면 쓴 남자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그가 완전히 무시하자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시키는 격분한다. 진 때문에 여자애를 울렸다고. 시키가 재빨리 그녀 옆에 앉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눈물이 귀여운 얼굴을 망칠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여전히 멈추지 않자 그는 초조하게 그녀의 미소가 훨씬 더 귀엽다고 덧붙인다. 그 말에 그녀는 마침내 진정된다. 시키가 제안한다. 함께 일하자고. 그러면 둘이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시익 웃으며 진에게 그의 운이 다했다고 말한다. 진은 시키에게 어차피 퇴학당할 테니 그만두라고 하지만 시키가 얼굴을 돌리며 이미 목표가 있고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포기할 수 없다고. 가면 쓴 남자는 그의 소위 목표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시키의 불을 지핀다. 그리고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진이 앞서 달려나가고 우리의 소년이 그 뒤를 쫓는다. 호머와의 협력 약속을 잊은 채 호머는 잠시 멈춰서 느린 것에 대해 사과한 후 마침내 밭으로 들어선다. 진은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즉각적인 졸업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한다. 통과하면 원하는 부대를 선택할 자유를 상상하며 하지만 놀랍게도 시키는 따라잡고 그를 가로막는다. 진은 그를 보며 관심을 끌려고 애쓰다가 끈질긴 사이코가 된 게 틀림없다고 놀린다. 시키가 노려보며 자신은 큰 싸움만 상대한다며 자신의 목표가 하찮다는 말은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무기로 휘두를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있다. 진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한다. 남은 공은 2개뿐이고 2명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그때 그는 입가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를 드러낸다. 그 흉터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다녔던 것이다. 시키가 낡은 상처를 보여주는 겁쟁이라며 그를 비웃는다. 진은 장갑을 벗어 꿰매고 흉터투성이인 팔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팔을 찢어 피해 일식 해방을 발동시키는데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 형태로 변의 시키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은 시키에게 무서우면 도망쳐도 된다고 말하지만 시키는 굳건히 서서 도망치면 아버지의 죽음이 무의미해진다고 선언합니다. 잠시 동안 진은 영향을 받은 듯 팔을 내리지만 이내 선언합니다. 이것이 시키의 이유라면 그들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시키가 손가락을 깨문다. 데스퍼레이트는 이전처럼 무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팔을 향해 소리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은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일축하며 시간을 낭비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경고한다. 시키 안에서는 당황하지만 더 집중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쥔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한다. 진은 공격하기 전에 적어도 자신을 죽이기 전에 제대로 된 워밍업이라도 하라고 말한다. 선생님, 다른 선택지가 없자 시키는 나무 무기를 들고 둘 다 돌진합니다. 그리고 충돌하고 진의 칼날이 나무 줄기를 반으로 가르는 동안 시키는 어떻게든 충돌에서 살아남습니다. 한편 호너는 팀원들을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나무가 근처에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조금 겁을 먹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녀는 자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잣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쓰레기 소녀라고 부릅니다. 그 과장된 표정은 시키가 함께 일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잠시 밝아진다. 그녀에게 그 짧은 불꽃은 그녀가 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면서 빠르게 사라진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필요한 공이 그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심지어 밖에 있던 학생들도 그 소리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로크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하고 이카리는 실제로 그 소리를 즐긴다. 흥미진진하니 확인해보라고 제안하지만 범생이 주기에게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받습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우리의 영웅은 진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반격하려 할 때마다 다시 쓰러집니다. 그때 그는 진의 무기가 자신의 것과 선생님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어떻게 피를 조종할 수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시키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닥에 진은 자신의 피를 쓰게 하지도 못했다며 그를 조롱하며 걸어가지만 시키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진은 원거리 공격을 날린다. 호마레는 죽임을 당할 뻔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끼어들지만 시키가 막판에 그녀를 간신히 구해낸다. 공격으로 그는 작은 상처를 입고 그의 피 한 방울이 호마레에게 떨어지는데 그 후 그는 당당히 맞서 진을 꾸짖으며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진은 비웃으며 시키에게 그렇게 약하다면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 공격에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였죠. 한편 호마레는 그들 앞에서 계속 사과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시키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시키의 부상이 자기 탓이라고 말이죠. 그가 그녀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소녀는 갑자기 온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죽겠다고 극적으로 말합니다. 시키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거대한 피 거인이 갑자기 그녀 위로 솟아오릅니다. 진은 오니가 일반 인간보다 더 많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낼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것으로 호마레는 그녀의 창조물이 그들을 파괴하기 전에 도망치라고 둘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선생님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차례. 교장 선생님은 오늘이 정말 소개의 날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생사를 건 과제를 주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메이토는 훈련이 무의미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설명이나 멍청한 강의는 됐어요. 교장은 매년 많은 오니들이 죽고 대부분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며 운 없는 몇몇은 심지어 산채로 잡혀가 실험당하고 잔인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기 전에 살해당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메이토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라지기 직전 교장은 그가 정말 친절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더 강하게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시키는 간신히 피거인의 공격을 피합니다. 진이 공격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시키가 호마레에게 자신의 창조물을 멈출 수 없냐고 묻지만 그녀는 계속 사과하다가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시키가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 서두르는데 거인이 호마레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자 진은 호마레의 피에 의지가 있다고 의심한다. 다음 순간 거인이 광폭해져 입에서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진은 바위 뒤로 피하지만 시키는 그 피의 파도에 삼켜지는 듯 보인다. 파도에 호나레는 거인에게 멈추라고 애원하며 언니라고 부르기까지 하지만 시즈쿠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라고 말한다. 시즈쿠는 거절하며 그녀를 버리면 피를 흘리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그녀의 얼굴이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죽게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피에 거인이 포효하며 그들의 주변 모든 것을 덮치는 먼지, 폭풍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울부짖는다. 메구모는 제자들이 호마레의 블러드 이클립스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시키는 과거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손을 바닥에 비벼 똑같이 해보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지난번은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의 일격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중얼거리지만 지난번에 해냈다는 점은 인정해준다. 블러드 자이언트가 소년을 공격하며 땅을 갈라 돌을 던지기까지 하자 시키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된다. 블러드 자이언트가 소년을 공격하며 땅을 갈라 돌을 던지기까지 하자 시키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된다. 자신의 나약함에 굴욕감을 느낀 그는 눈물을 터뜨리고 진은 차갑게 그저 울기만 할 거면 나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진은 진지해지며 이번에는 양팔로 무기를 만들어낸다. 선생님은 진이 두 가지 다른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에 흥미를 느끼며 이는 그의 깊은 경험을 증명하는 인상적인 통제 수준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에모니의 피는 내면의 본질을 반영하여 형태를 갖추는데 뇌에서 직접 투사되는 신호이며 호마레처럼 트라우마를 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선호도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피로 독자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블러드 이클립스 릴리즈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진은 거신의 목을 베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만
그 짐승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다. 한편 시키는 마침내 모든 오니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손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계속 외친다. 미도가 개입하려던 찰나 시키가 갑자기 블러드 이클립스 릴리즈라고 외치며 피로 소총을 만들어낸다. 나타나는 순간 그는 마치 무기가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흥분감을 느끼며 단 한 발로 거대한 피의 거인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진과 미도는 경악한다. 피의 거인이 죽는 순간 호마레는 쓰러지고 진은 시키가 어디서 그 엄청난 힘을 끌어냈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갑자기 피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는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날씨까지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시키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다가가려 비틀거린다. 여자애. 바로 그때 미도가 그의 앞에 나타나 너무 많은 피를 한 번에 사용해서 마비되었다고 말하며 곧 의식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키는 1초 동안 굳건히 서서 그를 반박하려 애쓰다가 얼굴부터 쓰러지고 미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소년의 무섭도록 극단적인 힘의 진심으로 걱정한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시키는 스승에게 자신은 있고 호마레를 먼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걱정한다는 생각에 반쯤 죽었다는 말에 나이토는 잠시 웃는다. 하지만 진이 뒤에서 기습 공격으로 순간을 끊어버리고 쉽게 막아낸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선생님에게 말한다. 나이토는 반 친구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냐고 묻지만 진은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시 피톱을 만들고 나이토는 진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학생 유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진은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정말 졸업하고 원하는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이토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확신시킨다. 피에 힘도 없어서 가면 쓴 소녀는 화가 나서 달려들어 그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여러 번여. 하지만 나이토는 그의 한심한 톱으로는 100만 년이 지나도 자를 수 없을 거라고 비웃습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요. 진은 후퇴했다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다시 들어오지만 나이토는 전술 우산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연막을 뿌려 대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공정함을 위해 독은 없습니다. 틈을 찾던 진은 거만한 선생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팔에 3발의 총을 맞아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옆에 웅크린 나이토는 진이 근접 전투에 특화되어 있으니 그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총알은 고무라서 다치지는 않겠지만 트럭에 치인 것처럼 아플 거라고요. 특히 진은 항상 약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다른 묘책도 준비했으니까요. 가면을 쓴 소녀는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와 나이토에게 날아다니는 면도칼을 쏩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세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가볍게 피합니다. 선생이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진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지만 메가도가 던진 수류탄 때문에 당황하고 그것은 또 다른 연막탄으로 밝혀집니다. 연막탄이었던 거죠. 착지 후 진은 나이토가 다시 저격하는 순간 반격할 준비를 하지만 선생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무자비하게 그를 강타하여 가면 쓴 소년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나이토는 원거리 공격수가 항상 한 방향에서만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한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거리를 두고 오른팔에 너무 의존해서 매복하기 쉬웠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진이 이미 피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 그는 가면을 쓴 소년을 우산 아래 가두고 이것이 실제 싸움에서 확실한 죽음을 의미할 것이라는 현실을 차갑게 말한다. 그 후 나이토는 그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물으며 개인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이는 즉시 진을 자극한다. 그는 나이토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선생님은 침착하게 밝힌다. 그는 조사를 좀 해서 그의 아버지가 모모타로라는 작은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키는 충격을 받고 진의 기억은 그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모든 소중한 것을 훔쳐간 실패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들은요. 온몸의 상처들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것들은 그가 아버지를 복수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남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진의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그는 우산 껍데기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며 하지만 나이토는 그 애송이의 얼굴을 잡고 세게 내리쳐 빠르게 겸손하게 만든다.
그가 계획이 없다면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의 목표를 마침내 달성한 후 살아남는 것에 나중에 선생님은 응급실에 전화해서 간호사를 보내 호무라를 돌보게 한다. 그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지는 나무에 꽉 묶여 있다. 나무에 바로 그 순간 시키가 일어나는데 성공하고 나이토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를 쓰러뜨리고 그가 가져간 공 중 하나를 훔치거나 그가 패스하려 한다면 다른 하나를 찾아야 해.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시키는 도망치고 나이토가 곧 뒤쫓지만 소녀는 교묘하게 돌아와 진에게 힘을 합쳐 선생님을 쓰러뜨리자고 제안한다. 가면을 쓴 소녀는 바보에게 구해지는 것이 굴욕적이라며 거절하지만 시키가 목표가 연약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 자신은 그를 싫어하지만 팀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아버지가 모모타로였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은 여전히 그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이토는 잠시 멈춰서서 시키가 돌아섰을 것이라고 깨닫지만 그때 시키가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나이토는 그를 멈춰 세우고 공 없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시키가 자신을 미끼로 만든 바보가 드디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진은 시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진은 시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키가 자기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년 모두 기력이 다해 기습은 실패했지만 나이토는 그들이 자신이 진을 묶는 데 썼던 밧줄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소년이 자신을 끌어당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들의 필사적인 계획에 놀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 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비검을 날리자 시키가 달려들어 선생님의 손에서 공을 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이토는 그들 중 한 명이 전력으로 달리면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속도를 낼 거고 진이 달리면 다시 훔쳐올 생각이었죠. 진은 달리고 시키는 그를 쫓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진을 응원하며 둘 다를 놀라게 합니다. 진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동안 시키는 나이토에게 자신들이 정말 그를 속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진이 통과하더라도 시키 자신은 실패했고 그 말은 그가 퇴학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키는 너무 늦게 실패에 대한 벌칙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선생님은 시키의 뇌가 얼마나 썩었는지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는 시키를 이익이나 위험에 대한 진짜 생각 없이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단순한 소년으로 평가한다. 반면 진은 시키의 솔직함과 거슬리는 현명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를 돕기 위해 돌아선다. 그것을 본 시키는 진이 길 찾기를 못하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진은 시키에게 신세를 지고 합격하느니 차라리 퇴학당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공을 받아 결승선까지 달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브로맨스 순간에 작은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난다. 장면, 아이들이 둥근 작은 생명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선생님은 그것이 바쿠 익스프레스 서비스에서 보낸 마칸이라는 이름의 전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망고는 마칸이 실제 비상시에만 파견되기 때문에 걱정하며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그것은 교토지부에서 온 긴급 지원 요청으로 밝혀지는데 모모타로 에이전시가 괴물 같은 악마 사냥꾼들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숲 밖에서 다른 학생들은 기다리다 지쳐 3명 모두 나이도와 둘이 마칸과 함께 갑자기 돌아오면서 실패합니다. 선생님은 호무라가 당분간 치료실에 있을 것이고 교토지부가 공격받고 있어 훈련이 취소되었으니 즉시 지원을 위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교토행 페리에서 나이도는 늘 그렇듯 팔굽혀펴기를 계속하고 시키는 거울에 대고 온 신경을 집중해 소리치며 뿔을 사라지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는 모두에게 자랑하지만 이카리는 즉시 그에게 그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할 수 있으니 닥치라고 말이죠. 그 말에 시키는 분노하고 둘이 끝없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주지는 나이도에게 진짜 모모타로가 있는 전쟁터로 가는 게 맞냐고 묻습니다. 나이도는 자신과 같은 모든 교관들이 지금 당장 긴급 전출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하며 학생들은 싸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대신 학생들은 뒤에서 일하는 지원팀을 돕기만 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키는 짜증을 내고 이카리는 람보이로 불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지는 서포터도 전사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카리는 실전 경험을 원한다며
그의 안경을 놀린다. 한편 시키는 선생님께 정말 싸우지 않을 거냐고 묻고 나이도는 더 이상 시체가 쌓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동시에 그는 여성스러운 교복을 싫어하는 쿠이나에게 잠복 중이니 평범한 학생처럼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조용한 아이는 수줍게 사람들로 붐비는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멀미를 하기 때문에 서포터로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묻는다. 그러자 망고는 오니 기관에 두 가지 주요 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모타로 요원들이 공격할 때 직접 맞서 싸우는 전투 부대이며 두 번째는 인간들 사이에 살거나 가족이 없는 오니들을 보호하고 전장에서 부상당한 전투원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지원 부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키는 자신은 지원 부대에 배정되고 사마다라는 다른 부대에 배정될까 봐 좌절하지만 나이도는 그가 찾고 있는 모모타로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확인해줍니다. 주지는 궁금해하며 선생님께 어떤 모모타로가 폭행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 묻고 나이도는 그를 순수한 악이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학교는 마침내 오니 기지 근처에 이리우나 고조역에 도착합니다. 선생님은 그들의 목적지가 이리우나데라 사원 지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미즈모토 식당으로 안내하지만 안에서는 한 할머니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지체 없이 그녀는 앞장서서 숨겨진 지하 터널로 그들을 안내한다. 한편 오니 기관의 세 번째 팀은 스미키리라는 무자비한 모모타로 대장과 그의 조수 요모지에게 전멸당했다. 대장은 쓰러진 오니들을 조롱하며 마치 진짜 병사들처럼 줄을 서 있는 마가이들을 비웃고 인간처럼 행동하려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비웃는다. 그의 부대장인 요모고 모모쿠사는 그가 선을 좀 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미키리는 여성 오니를 잡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그들이 야만적인 실험에서 더 오래 버티기 때문에 실험 대상으로서 더 오래 간다고 불평합니다. 요모기는 그의 잔인한 실험, 특히 개와 원숭이, 꿩을 섞어 만든 반온이 괴물의 역겨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스미키리는 그 생명체가 자신의 연구에 귀중한 표본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의 충성심과 오니만 먹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선장은 오니를 보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아 분명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무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대장은 그들에게 위험한 오니를 사냥하고 민간인을 위협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임무임을 상기시킵니다. 오니 또한 자신들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편 오니 아이는 대장의 눈을 피해 울음을 삼키고 들키지 않으려 입을 막습니다. 대장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고 발표하는 소리를 들은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때 스미키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농담이었다고 밝혀진다. 남자 선장이 아이 표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운이 좋은 거라고 놀리자 아이는 당황한다. 아이 표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선장이 아이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 한 방울이 선장의 옷에 떨어지자 그는 분노하며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린다. 그는 아이의 부모가 근처에 있는지 묻고 그녀가 주변에 떠있는 다른 오니들의 시체를 보게 하며 그들이 누구였는지 묻는다. 누구였는지 아이는 스비키리가 시체 더미에 깔려 죽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그 더미를 먹으라고 명령한다. 모모타로는 그들의 몸에서 검은 박테리아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거나 포자를 발사한다. 스비키리의 방법은 훨씬 더 잔인해서 박테리아로 시체를 직접 조종할 수 있게 한다. 박테리아로. 한편 새로운 오니 학생들이 교토의 지하구역에 도착하고 선생님은 이곳에 일부 상점들이 연결된 터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리루단데라 지하기지. 선생님이 문을 열자 학생들에게 여기가 오니 기관의 교토 지부라고 말한다. 시키는 마치 저택 전체 같다고 생각한다. 부산한 소리가 들리고 복숭아색 머리에 게으른 듯한 남자가 문에서 나온다. 나이도를 보자 흥분해서 댄이라고 부르며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 남자는 수인 변태처럼 보이고 시키가 누구냐고 묻자 선생님은 그가 이 기지의 지원 부대 사령관이며 쿄이아 또는 란자카라고 소개한다. 쿄이아는 즉시 나이도와 친한 척하며 반 친구들에게 자신과 나이도가 라세츠 학원 동창이었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친구에게 그만하라며 전선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린다. 역시나 시키는 따라가겠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바람둥이 남자를 돕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쿄야처럼 나이도는 쿄야에게 학생들을 맡기며
자신이 없는 동안 잘 활용하라고 말한다. 그가 나가는 동안 한편 간호사가 나타나 쿄야를 부르고 신입생들을 보자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지시하며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그들을 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시키는 최전선에서 팔다리를 모두 잃고 폐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남자를 본다. 그리고 간호사는 그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딱 3분만 더. 시키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남자를 보며 초조해진다. 그의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하지만 쿄이아가 그가 이것을 볼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하자 시키는 노려보며 그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말한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쿄이아는 시키가 친절하다고 말한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큰 인물이라며 부상자들에게 너무 많은 혈액팩을 주문하고는 전부 자신에게 연결한다. 그가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미친 선장 소베키리는 새로운 오니 요원들과 마주하게 되고 그들을 하찮은 약골로 여깁니다. 오니 요원들은 자신들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이미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마고가 피해 일식 해방과 함께 전장에 등장하여 군중들 사이에 희망을 되찾아줍니다. 그는 미친 선장에게 환영 공격을 가하지만 소베키리는 주변에 흩어진 시체들을 고기 방패로 쉽게 사용한 후 나이토를 맞이합니다. 교토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나이토가 어디 있는지 묻는 공격에 놀라는 건 무례하다고 말한다. 교토의 오니들이 최근 어디에 모이고 있는지 소베키리는 그곳을 쓸어버리기만 하면 오니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주장한다. 마고는 침착하게 모른다고 답하지만 협박이나 직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소베키리에게 완벽한 구경거리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바로 지옥이다. 지하기지에서는 히와야가 오니의 힘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시키는 혈액팩이 자신 대신 환자들에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불평한다. 그를려 간호사가 시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동안 히와야는 최전방 병사에게 다리를 원하는지 팔을 원하는지 묻고 다리는 한 번, 팔은 2번 입을 벌리라고 지시한다. 부상병은 입을 2번 벌려 팔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다고 겨우 설명한다. 히와야는 그를 위로하며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니 강하게 버티라고 말한다. 고통. 그는 손목을 긋고 자신의 피가 전투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니의 치유력을 몇 배나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상당한 남자에게 피를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남자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간호사는 신입생들에게 달려들어 피를 삼키는 동안 그를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수혈병이 빠르게 줄어들자 간호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더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피를 들이켜면서 계속 비명을 지르고 시키와 이카리가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시키는 마침내 팔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팔뚝과 손이 재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후 그의 가슴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다리의 부상도 회복된다. 모두 그의 팔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시키가 히와에게 프론트라이너의 다리도 다시 자랄 것이냐고 묻자 의사는 그것이 적은 양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히와야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수혈을 계속하면 그 남자가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피를 수혈해도 재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와야는 최전방 병사에게 당분간 전투 부대에서는 은퇴하겠지만 지원 부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족 한 쌍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히와야가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준 것에 감사하며 옵니다. 환자를 돌보고 난 뒤 의사는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니와 모모타로의 전쟁 모습이라고요.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전선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전투원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원 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지원 부대를 자신의 전장이라고 부르며 이 연설에 아카리가 흥분합니다. 그는 히와야를 그저 엉성한 미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내면에 있는 힘과 결의를 보게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시키마저 의욕이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박사님이 맡기시는 어떤 임무든 맡겨만 달라고 말하지만 쿄이아는 시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시키를 매일하는 어린 소녀에게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시키가 왜 그 소녀를 돌봐야 하는지 묻자
박사님이 설명합니다. 어제 그 소녀의 가족이 모모타로에게 공격당했고 부모님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그는 시키가 친절한 사람 같아서 이 임무가 그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입니다. 시키가 소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며 소녀를 위로하려 한다. 소녀는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키가 이르이다 절에 가고 싶냐고 묻기 전까지는 소녀는 멍하니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게 뭐냐고 묻는다. 시키가 소녀가 그것에 대해 모른다는 것에 놀라며 책에 어디에나 언급된다고 설명하자 소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고 밝힌다. 그 순간 지원팀이 순찰 중에 수집한 오니 시체 더미를 가져온다. 메이가 일어나 보려 할 때 그녀는 부모님을 발견한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한편 나토가 미친 선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츠바키리는 그의 선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묻습니다. 나토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미친 선장은 그들이 가져갈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박테리아에 감염된 오니 시체들을 남겨두었다고 설명합니다. 악당이 오니들이 그 시체들을 기지로 가져왔고 자신이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히자 나토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기지로 돌아오자 어린 소녀가 부모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는 가운데 의사는 남은 시신들을 옮기겠다며 시키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츠바키리가 꼭두각 시술을 쓰자 메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소녀는 그가 좀비처럼 행동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그리고 자신을 목 졸라 죽이려 한다. 의사는 그것이 츠바키리의 능력임을 재빨리 깨닫고 즉시 쿄야가 아버지의 뇌에 도구를 찔러 넣는 동안 시키에게 소녀의 눈을 가리라고 지시한다. 귀를 통해 그를 두 번째로 쓰러뜨립니다. 쿄야 박사는 머리를 자르는 것만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으며 뇌를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마이에게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때 박사는 갑자기 들어온 모든 시신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키 뒤에서 한 쌍의 팔이 나타납니다. 메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시키를 눈앞에서 목 조르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시키는 그녀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애원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쿄야는 여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칼을 뽑지만 다른 좀비들에게 제지당합니다. 메이가 엄마에게 멈추라고 필사적으로 울부짖는 동안 시키는 몸부림치다 거해 기절합니다. 복도에서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서두르던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끼고 팀은 시신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좀비 악마들이 풀려나 보조 병동에서 보이는 모든 환자를 공격합니다. 부대 한편 쿄야는 츠바키리가 동시에 그렇게 많은 몸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시키가 메이 앞에서 메이의 엄마를 해칠 수 없어 간신히 버티는 동안 메이는 엄마에게 멈추라고 계속 소리치고 쿄야는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라고 재촉하지만 좀비들이 강제로 그를 제압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시키는 마침내 선생님이 페리에서 준 총을 꺼낸다. 그는 자신의 가짜 모델들과는 달리 진짜 권총을 손에 넣게 되어 기뻐했다. 방이지만 마에다는 아직 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사용하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피로 코팅된 탄환이 장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총보다 더 강력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메이를 꽉 안고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며 사과합니다. 여인의 생기 없는 시체가 무겁게 바닥에 떨어지고 시키는 정신을 잠시 추스른 후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좀비들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그를 제압하고 있던 좀비들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쿄야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사를 일으켜 세우고 의사는 환자들을 구하는 동안 본당에 침입한 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지지자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한편 이카리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고 로크로는 죽을까 봐 겁에 질립니다. 코엔도 최대한 많은 좀비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좀비들은 계속 일어나서 지는 과연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시키가 달려와 뇌가 손상되어야만 완전히 쓰러진다고 말해줍니다. 뇌가 손상되어야만 완전히 쓰러진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는 눈앞의 시체 세구에 피톱날을 사용했고 그들은 파리처럼 쓰러졌습니다. 코엔과 이카리가 시키의 말을 깨닫자 쿄야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말합니다. 악마들을 마구 쏘아대며 시키는 비록 시체일 뿐이지만 너무 많이 죽여야 하는 것이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와 로크로가 부상자들을 호위하고 이카리가 좀비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끝없이 몰려드는 좀비들 때문에 시키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위기를 겪는데, 왜냐하면 그가 쓰러뜨리는 악마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쿄야는 시키가 그들을 막고 있는 동안 환자들을 옮기라고 구조대원들에게 침착하게 명령한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의 머리에 총을 쏜 후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사람들, 그러다 의사가 메이의 아버지를 머리로 찌르고 그녀의 어머니를 쏜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떠오른다. 머리. 울고 싶어 안다라며 그는 이 혼란의 배후에 있는 진짜 적들인 몬테로를 파괴하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일깨운다. 몬테로를 파괴하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일깨운다. 한편 나이토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걸고 츠리의 심장을 향해 곧장 돌진하지만 광희는 자신의 백성들의 시체로 막아서며 비웃듯이 그것을 오니카바라고 부른다. 광희는 자신의 백성들의 시체로 막아서며 비웃듯이 그것을 오니카바라고 부른다. 비웃듯이 그것을 오니카바라고 부른다. 바로 그때 나이토는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역겨운 기운을 감지하고 막판에 간신히 공격을 피한다. 막판에 간신히 공격을 피한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 츠바키리는 웃으며 자신이 희생시킨 악마들을 부른다. 마가츠에 불과하다. 나이토는 좌절감에 그가 외톨이치고도 너무 깊은 광기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광희는 비웃으며 그런 말은 그 같은 외톨이에게서 나오기엔 아이러니하다고 반박한다. 나이토는 망설임 없이 악마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모모타로를 직접 쓰러뜨릴 준비를 하지만 츠바키리는 요모지에게 힘을 발동시키라고 명령하고 거대한 큐브 모양의 장벽을 소환하여 모두를 안에 가둔다. 나이토는 이것이 자신을 겁주려는 것이냐고 묻지만 츠바키리는 그저 낄낄거린다. 요모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지만 자신과 파트너는 지원 부대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미친 남자는 나이토가 은신처의 위치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몰래 모두에게 추적기를 심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뒤틀린 즐거움으로 모든 신호가 편리하게 매우 의심스러운 한 곳에 모였다고 발표한다. 신호를 따라간 모모타로 기관은 모든 시신이 이류타 사원 아래로 운반되었습니다. 나이토의 굳은 표정에 츠바키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그 추물과 실컷 싸우라고 조롱하고 자신은 악마의 소굴을 쑥대밭으로 만들러 갑니다. 그는 태연히 걸어가며 요모지에게 그 추물을 큐브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괴물이 들어오자 미친 과학자는 이것은 어차피 양산형 조각에 불과하니 부서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그 추물의 배가 역겹게 부풀어 오릅니다. 악마 요원들이지만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온몸의 모공에서 빗줄기가 터져나왔다. 다음 순간 그 생명체는 미니 핵폭발과 같은 위력으로 폭발하며 주변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다. 폐허를 돌아보며 츠바키리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폭탄이 아직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모지가 목표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하지만 그 미친 과학자는 피로 자신의 하얀 가운을 더럽힐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연기가 피어오른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분화구안. 나이토의 시신은 완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지원 부대로 돌아와 시키는 마지막 좀비를 쏘아 쓰러뜨린 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남은 시체들을 모두 처리했음을 확인한다. 그때 쿄야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노력 덕분에 모든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었다고 말하지만 그와 시키는 조용히 부모님의 싸늘한 시신을 응시하며 충격에 빠진 메이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그와 시키는 조용히 부모님의 싸늘한 시신을 응시하며 충격에 빠진 메이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그와 시키는 조용히 부모님의 싸늘한 시신을 응시하며 충격에 빠진 메이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쿄야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 시키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방아쇠를 당긴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소녀는 평생을 껍데기 속에 숨어 지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간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에서 항상 도망쳤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부모를 잃을 날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키에게 자신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방금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소녀가 부모님의 죽음은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좌절감에 빠진 그는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 TV 속 슈퍼히어로처럼 악을 물리치는 정의의 동맹이 되기를 꿈꿨던 때를 떠올린다. 그는 모모타로가 영웅이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행동 결과는 영웅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어린 소녀를 꽉 안고 가짜 영웅들을 물리치기 위해 악당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한다.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맹세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에 잠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메이의 마음을 조용히 울립니다. 나중에 아유르베다 사원 아래에서 의사는 거대한 지하 통로를 지나 쓰러진 악마들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운반되는지 보여줍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간호사들은 피웅덩이를 치우고 시신을 옮기며 시키는 메이를 위로합니다. 그가 일어난 모든 일을 조용히 곱씹으며 앉아있는 동안 이카리는 시키가 쉬고 있는 동안 자신은 졸병처럼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에 짜증이 납니다. 그녀 편에서 그는 안경잡이가 빈둥거리는 걸 알아차리고 더 짜증이 난다. 그가 너드에게 시비를 걸자 유지로는 그만 좀 하라고 말하고 전혀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대신 안경잡이는 공격 후에 지원 부대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특수한 혈액 능력으로 살아있는 레이더처럼 주변을 계속 정찰하며 경계를 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피가 5km 반경 내의 모든 생명체를 감지한다고 말한다. 그를 유지는 사찰의 모든 층을 꼼꼼히 스캔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오니와 모모타로를 구별할 수 있으며 충분히 집중하면 그들의 힘의 수준이나 외모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한편 스바키리는 자신의 에이전시에 전화하여 노파를 제거한 후 대량 생산된 못생긴 유닛들을 그 장소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에이전시가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묻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해충 박멸을 좀 하려고. 유이모지는 은신처의 크기를 분석하는 동안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흉악한 놈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지난 사령관 회의 때 기관의 고위험 위협으로 낙인 찍혔던 그 악마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오니가 나이토 본인을 보냈다면 그곳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짓는다. 들어가기 전에 유이모지는 지하 복합시설이 거대하다고 보고한다. 지하에 얼마나 많은 악마가 숨어 있는지 전혀 모르니 터널에 독가스를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수바키리는 그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위험한 오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섬뜩하게 웃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계획을 바꾸어 시키 이치노세라는 소년을 살려야 하므로 악마들의 이름을 물어본 후 하나씩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이모지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묻자 미친 과학자는 그 아이가 다른 악마들과는 다르며 그 점이 그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실험 대상이 보였다. 한편 어린 마이는 부모님을 생각한다.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산책을 나갔을 때 엄마가 와서 같이 놀러갈 거냐고 물었다. 놀러갈 거냐고 물었다. 엄마가 공원으로 데려가자 마이는 기운을 차렸고 거기서 마이는 꽃을 꺾어 기쁘게 엄마에게 주었고 엄마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한때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걱정해주고 부드럽게 토닥여주던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모타로스가 빼앗아 갔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을 보며 불쌍한 소녀는 그들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편 지는 쿄야와 함께 있는데 쿄야는 가이드 역할을 맡아 그들의 지하 시설을 안내합니다. 터널로 들어서자 쿄야는 돌아가서 시신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지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의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저 시신들은 화장터에서 제가 될 겁니다. 쿄야는 전쟁이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고 모두를 구할 수는 없기에 이곳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쿄야는 세상에 이런 가혹한 진실을 밝힌 후 자신이 있는 한 그를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이 더 이상 질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의사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무심하게 묻지만 진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쿄야가 그를 뒤쫓아가는 동안 그는 갑자기 뒤에서 어두운 기운을 감지하고 돌아보기도 전에 복부 근처를 깔끔하게 찔렸다. 미친 선장은 쿄야가 막판에 움직였다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칼날이 심장을 완벽하게 꿰뚫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은 이 적이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알고 즉시 블러드 이클립스를 발동하지만 바로 그때 요모지가 나타나 그를 방심하게 만들려 한다. 다행히 의사가 제 시간에 진을 끌어내서 부선장의 공격에 무기만 놓게 된다. 부선장, 무기는 빨리 회복되지만 그로 인한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 쿄야는 진에게 츠바키리가 도착했다고 시키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환자들을 내보내라고 말한다. 진이 의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쿄야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침착하게 답한다.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자신을 위한 도움을 찾기로 결심하고 달려간다. 자신을 위한 도움을 찾기로 결심하고 달려간다. 츠바키리가 의사에게 끝났냐고 묻고는 즉시 움직이는 자신의 대장에게 명령한다. 박테리아 벽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지하 전체를 봉쇄했다고 선언합니다. 지하 전체를 봉쇄했다고 선언합니다. 의사는 머릿속으로 선택지를 빠르게 훑어보며 누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증원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기서 싸울 수 있도록 누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대장이 시키 이치노세에 대해 아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불안해하지만 대답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코트에서 독이 든 사이렌을 꺼냅니다. 호흡 부전과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투구꽃이라는 식물입니다. 붕괴. 쿄야는 미소를 짓지만 그가 근육 하나 움직이기도 전에 미친 과학자는 그의 목을 베고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옵니다. 의사는 즉시 피를 채취할 계획을 세우지만 피는 츠바키리가 칼에 묻은 오니의 피를 칭찬하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사방에 흩뿌려집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플레이보이는 쓰러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요모기가 그를 공격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츠바키리는 남자가 이미 죽었는지 궁금해하며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니 시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죽은 몸을 조종하기 위해 검은 박테리아를 풀어놓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생물들이 도착했음을 감지하고 요모기에게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부릅니다. 그때 끔찍한 괴물 무리가 장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그들의 두목 츠바키리가 그들에게 주문한 것을 가져왔는지 묻자 그들 중 하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안에서 관을 꺼냅니다. 대장은 괴물의 침으로 흠뻑 젖었다며 더럽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덮개를 벗겨내기 위해. 한편 지는 기지로 달려가 재빨리 문을 열지만 안에는 피가 낭자할 뿐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려 했고 곧 깨달았다. 모두 한 방에 모였다는 것을. 시키가 설명하길 유소르브의 적 탐지기가 이미 모모타로 몇 명이 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모두 지상으로 대피시키느라 서둘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갑자기 검은 안개가 모든 것을 봉쇄했다. 모든 출구를. 탈출구를 막아버려 그들은 갇히게 됩니다. 다행히 모든 환자들은 탈출했지만 그들과 몇몇 메이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에이키리는 흩어져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가노사는 이미 모든 출구를 확인했고 모두 막혀있다고 설명합니다. 시키가 다시 진에게 화려한 의사에 대해 묻지만 진이 말하기도 전에 추악한 괴물이 난입하여 한 지지자에게 곧장 걸어가 그를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모든 지지자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진다. 한편 미치광이 선장은 흉측한 괴물들과 함께 관을 들고 지하 기지로 들어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에 지어진 고치고는 꽤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괴물들에게 관을 이곳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는 시키만은 살려두고 발견하는 모든 이를 살해하라고 명령한다. 요모지가 선장에게 함께 가지 않을 거냐고 묻지만 선장은 그저 관 위에 앉아 할 생각이 많으니 여기서 깨어있겠다고 답한다. 할 생각이 많으니. 장면이 옷장으로 바뀌면서 쿠이나는 다른 것을 찾느라 바쁘다. 받은 옷이 너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 몬스터와 싸울 수도 없다. 한편 로크로는 근처에 누워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 이것이 심장병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불평합니다. 옷감이 그를 자극한다고 말이죠. 쿠이나는 그에게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것뿐이라고 소리치며 숨이 가쁜 것은 단지 아까 달렸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고는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동안 고개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로크로는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너무 낙천적이라며 자신은 결코 그들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온라인에서 무작위 게시물을 발견하고 클릭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아프다는 글을 읽고는 자신도 아플까봐 더욱 걱정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두통과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쿠이나는 이미 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질렸으니 모든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불쌍하고 병든 로크로는 불안해서 싸울 수 없다며 패닉에 빠져 그녀에게 뭔가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쿠이나는 그 남자에게 혼자서는 정말 쓸모없는 거냐고 묻고는 빨리 벽장 안으로 숨으라고 말한다. 로크로는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고 그녀는 갑자기 사악하고 악독한 여자처럼 행동하며 자신만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가 그렇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숨어 있으라고 한다. 괴물이 벽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 그녀는 승리를 만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로크로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든 구해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며 패닉에 빠집니다. 괴물이 안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시키 이치노세냐고 묻는데 그녀를 소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괴물이 말하는 것을 들은 로크로는 오싹함을 느끼고 괴물은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연달아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공격을 프로처럼 쉽게 피하지만 로크로는 소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 벽장 안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사악한 여인은 마침내 더 이상 수비만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괴물이 벽을 부수고는 바로 축하를 멈추지 않기를 그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식을 발동시켜 건틀릿을 형성한다. 그녀의 손 주위에 한편 진은 화려한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가고 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요모지는 시키를 찾고 있고 이카리는 괴물을 만났는데 괴물은 문을 부수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버린다. 괴물은 이카리에게 시키냐고 묻고 이카리는 분노하며 소리친다. 그는 패배자와 비교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동시에 시키는 메이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 노력하며 그녀를 수풀 속에 숨기고 누군가 다가오는지 경계합니다. 벽장방으로 돌아온 이카리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가 처음 느낀 것은 심장이 멎은 듯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상한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자신을 살핍니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고요함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이 환청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져서 옷장 안에 숨게 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어쩌면 자신이 모든 것을 상상했고 어떻게든 이곳으로 기어 들어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옷장 문을 열지만 괴물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자 안도감은 사라진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어쩌면 자신이 모든 것을 상상했고 어떻게든 이곳으로 기어 들어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옷장 문을 열지만 괴물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자 안도감은 사라진다. 로크로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다 얼어붙어 괴물이 자신을 무시해 죽일 기도한다. 놀랍게도 괴물은 돌아서서 쿠이나에게 다가간다. 마치 쿠이나가 조종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자 쿠이나는 괴물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한다. 쿠이나는 기쁨에 겨워 계속 때리고 그 모습은 로크로를 더욱 겁에 질리게 한다. 그 여인의 기술은 아이러브라고 불리며 쿠이나의 피가 적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닿으면 적들은 점차 의지를 잃게 되는 주문에 걸린다. 싸우다가 이성을 잃은 괴물로 변해버려 괴물이 죽자 흥분하는 로크로를 보며 쿠이나는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했잖아 라며 그를 타이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자상해서 누구라도 보호해준 뒤에는 응석을 받아줄 정도였죠. 로크로는 그녀 앞에서 절하며 뇌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평생 그녀의 친절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침대에 눕히고는 깨어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올라와. 한편 괴물들이 간호사를 쫓아 즉사시킨다. 로크로에게 돌아와 그는 사악한 여자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거나 혹은 자신을 미끼로 삼아 괴물이 자신을 먹는 동안 그녀가 도망치려는 계획이라고 또 다른 기괴한 결론을 내린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괴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여자는 그것도 해치울 준비를 한다. 괴물은 팔 하나를 채찍으로 만들어 쿠이나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피하고 그는 옷장 속에 숨어있는 나약한 남자에게 숨으라고 말하며 거대한 기생충처럼 보이는 소름 끼치는 촉수팔에 당황합니다. 쿠이나는 이 추악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이 그녀의 즐거운 시간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피 묻은 건틀릿을 활성화하여 그 얼굴을 부수려고 뛰어오르지만 괴물은 마지막 순간에 피하고 그녀의 어깨를 너무 깊이 꿰뚫어 구멍을 냅니다. 그 후 그것은 그녀의 양팔을 촉수로 감싸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해. 그러자 괴물이 그녀를 휘둘러 천장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휘둘러 벽과 바닥에 처박아 버리자 로크로는 완전히 경악한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괴물은 그녀의 얼굴을 짓밟기 시작했고
로크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볼까 봐 심하게 패닉하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괴물에 멈추지 않는 발길질에 그는 쓸모없다는 걸 깨닫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녀를 구해 주길 바라게 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를 회상한다. 그의 마을에서 그는 첫사랑이었고 그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줬던 룰루를 기억한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줬던 룰루를 기억한다.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내렸다. 그녀 덕분에 아무것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녀가 함께라면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함께라면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이빙 후 그는 더 높은 곳에서 뛸 수 있다고 그녀에게 자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몸을 닦으라고 했지만 그가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분명히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미소. 두 사람은 오니가 인간과 함께 비밀리에 살고 있는 숲 깊은 곳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인간. 그때 루루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해 질녘에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던 모든 순간들을 따뜻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을 축제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루루가 갑자기 춤을 추다가 넘어졌어요. 로쿠라는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아팠어요. 오니는 뿔이 자라면 피가 완전히 변해서 화학적으로 인간의 피와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근처에 오니 의사가 살고 있었고 로쿠라는 그녀가 아픈 동안 매일 그녀를 돌봤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모타로 기관은 그 마을을 알아내고 습격 중에 유일한 악마 의사를 죽였습니다. 루루의 상태는 계절이 바뀌면서 더 나빠졌지만 로쿠라는 계속 그녀를 지지했고 도시에서 다른 의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루루는 미소를 지으며 로쿠라에게 항상 그가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계속 멋있어지라고 말했습니다. 로쿠라는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무적이라고 느끼게 해줬던 여자를 잃었습니다. 그 후 그의 어두운 생각과 치솟는 불안감이 서서히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성을 잃고 지금의 나약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로쿠라는 그날 이후 자신이 쓸모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추악한 괴물이 쿠이나를 끝장내려 할 때조차 룰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을 때 그는 루루가 실망할까 봐 쿠이나를 꿰뚫리기 전에 재빨리 달려나가 구해준다. 이런 자신을 보면 루루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며 쿠이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본 로쿠라는 루루를 볼 면목이 없다고 깨닫는다. 이대로는 천국에서 루루를 볼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심장이 북처럼 뛰지만 그는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먹을 꽉 쥔다. 무서운 괴물이 그를 노려보는 가운데 그는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한다. 승산이 전혀 없어도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엄지에서 피가 솟아나와 루루의 형상을 이루고 루루는 그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가 나약하고 비겁한 바보처럼 보여도 아스테리스는 그의 곁에 머물고 소녀는 뒤에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녀가 등에 닿는 것을 느끼며 로쿠라는 그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클론이 갑자기 그의 온몸을 덮자 끊임없는 파멸의 느낌이 마침내 사라지고 로쿠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로쿠라는 이제 프리지드 애쉬의 무의 모드에서 자신의 피를 완벽하게 제어하게 되었고 못생긴 것이 채찍을 휘두르자 그는 솟구쳐 올라 죽어가는 벚꽃춤을 펼친다. 조약돌 폭풍이 칼날처럼 못생긴 것의 몸 구석구석을 찢어 발긴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괴물에게 꽃잎이 즐거웠냐고 묻고 이제 어떤 힘으로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의 몸이 꽃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패닉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괴물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하며 춤을 춘다. 이 모든 것은 룰루가 곁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의 옆에서 그렇게 춤을 추자 로쿠라는 여름 축제에서 그녀와 춤을 췄을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고 루루가 항상 자신이 겁먹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멋지고 강하다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괴물이 거대한 팔을 마구 휘두르자
그는 팔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더 많은 자갈을 주위에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가 전통적인 춤 동작을 선보인 후 괴물의 몸을 잔인하게 베고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부채로. 그는 부채와 칼날로 괴물을 계속 공격하여 머리만 남을 때까지. 그 후 로쿠라는 미소를 지으며 루루가 그를 믿는 척했을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가 얼마나 멋졌는지 자랑스럽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밖에 덤불에서 시키는 메이를 발견하고 괴물이 사라졌으니 나와도 된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해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다. 메이는 엄마와 아빠 모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자신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시키는 그녀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면서도 그 앞에서 죽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지금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하시겠지만 계속 살면서 매일 웃는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혼란스러운 소녀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시키는 다시 한번 그녀가 살아야 하고 절망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싸우는 동안 자신을 응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간 악당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준비되면 할 수 있다고 소리치라고 말한다. 절망과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후 모모타로 요원들이 그녀를 찾지 못하도록 잠시 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그는 떠난다. 그녀를 찾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고 그녀는 가지 말라고 말한다. 질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악당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키는 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메이는 그가 자신감 있게 삶의 새로운 좌우명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폭발 현장으로 돌아가 나이토와 함께 있던 오니 병사들이 그를 깨우려 하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묻는 말은 얼마나 기절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15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그들을 지키다가 폭발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들이 그를 늦추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이토는 몸을 털고 일어섭니다. 병사들은 그가 싸울 상태가 아니라고 경고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직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절로 돌아오자 미다지 문이 열리고 츠바키리가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시키가 제복을 보고 모모타로 요원이냐고 묻자 그는 좀비 악마의 배후에 있는 남자가 츠바키리라는 모모타로라는 의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츠바키리. 시키가 그의 이름을 묻자 츠바키리는 그 질문을 되돌려 묻고 시키가 자랑스럽게 자신을 온이라고 소개하며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모모타로를 사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깊은 지하에서 지는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운다. 돌아보자 요마지가 천천히 나타나 그가 화려한 악마의 시체를 보러 가는 건지 묻는다. 시체라는 말에 지는 얼어붙고 그녀는 자신의 선배가 이미 그를 처치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미쳤냐고 묻고 악마들이 인간처럼 서로를 돌보는 것은 역겹다고 말하지만 지는 오직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처럼 대하지만 지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파괴를 향한 길에서 그녀를 제거할 준비를 하며 장갑을 벗습니다. 모모타로 전체 조직을 그리고 요마지는 시도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가 블러드 소울을 꺼내든 후 그는 칠죄악이라는 기술을 시전합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칼날을 날리지만 착지 후 지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가 돌아보자 요마지는 침착하게 깨지지 않는 큐브에서 걸어나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무딘 칼날로는 자신을 절대 뵐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요. 동시에 소비키리는 투척 나이프 하나로 시키를 무장 해제시키고 묻는다. 그딴 장난감으로 진심으로 싸울 생각이냐고. 남자는 자신의 피가 조금도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시키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가 싫다는 것은 안다고 대답한다. 속이 뒤집힐 정도로. 그와 함께 그의 피는 거대한 돌격 소총으로 변하고 소비키리는 흥분한다. 시키가 메이의 슬픈 미소가 번뜩이는 것을 보며 가진 모든 것을 쏘겠다고 맹세한다. 마음. 시키가 스승님이 혈액 조절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소리친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소비키리에게 전력으로 발사하고 그를 뒤로 날려버리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 후 그는 싸움이 불가능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소비키리는 그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인정한다. 그 말을 듣고 시키는 그 남자에게 겁먹었냐고 거만하게 묻는다. 그 말을 듣고 소비키리는 시키의 작은 움직임이 흥미를 끌었다고 말하며 그도 또한 이제 진심으로 간다. 그와 함께 관을 열자
그의 백발 창조물 중 하나가 나타나 모든 온이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의 명령을 되풀이한다. 시키는 그의 제복을 보고 자신도 모모타로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과학자가 죽은 동료의 몸으로 실험을 했다며 정신병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비키리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키에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동안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저 감기라고 불렀던 때와 가축에게 자유를 주려 했던 비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의 동료가 사실 스스로 꼭두각시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밝힌다. 그 직후 꼭두각시는 시키에게 자신의 힘을 쏟아부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엄청난 중력장을 만들어낸다. 시키가 힘을 잃어가자 소비키리는 살아있을 때의 모모타로 요원의 힘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빌려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꼭두각시는 박테리아와 산소를 조종해 주변 사물의 무게를 바꾸는데 그가 끊임없이 모든 악마를 배라는 임무를 반복하는 것을 듣고 시키가 분노한다. 동시에 소비키리도 놀라는데 이 꼭두각시만이 살아있을 때의 목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꼭두각시가 웅크리고 소비키리는 오른팔과 함께 포즈를 취한다. 죽어서도 모모타로 임무를 이어갈 것이다. 그때 미친 과학자가 시키에게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땅이 꺼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한편 터널 안에서는 마고의 부대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요모지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뚫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고는 장벽이 아마 모든 입구를 막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부하 중 한 명이 장벽을 파괴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사찰에 기반이 관광객들 바로 밑에 있어서 그걸 파괴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당황해요. 모모타로 회사 같은 영향력 없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당황해요. 모모타로 회사 같은 영향력 없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마고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바로 그때 주지가 도착해서 스승님께 2명의 모모타로가 침입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상자들은 아직 위에 있는데 지원 부대원 중 많은 수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원 부대원 중 많은 수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시키와 다른 학생들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으니 주지에게 모든 관광객을 대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소위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말이죠. 그때 한 병사가 밖에 패닉 상태에 빠진 분홍머리 소녀를 아는지 묻자 호무라는 사과하며 다시 정신붕괴에 빠집니다. 그녀를 보고 내가는 겁쟁이가 오다니 놀랐고 소녀는 도와달라고 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주지는 침을 흘리며 자신을 훌륭한 신사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데이트 후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아직 교복을 입고 있을 때 절박한 너드는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며 그녀를 기겁하게 하고 선생님이 그에게 헛소리를 그만두라고 하자 그는 감정이 북받쳐서 말합니다. 그것은 순진한 학생의 소중한 꿈이며 선생님으로서 그를 끝까지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자 마고는 자신이 소름 끼치는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소년이 정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미도는 호무라에게 자신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떠올라 그녀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절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숲 밖에서 호너는 선생님에게 어디냐고 묻고 선생님은 주지에게 자신과 통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묻고 선생님은 무심하게 자신의 계획은 작은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두 사람은 그가 방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미도는 산사태를 일으켜 모든 관광객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호무라는 절바로 이 산에 서서 설명합니다. 관광객들은 거기서 작은 지진이 시작돼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 뒤따르는 산사태가 그들을 확실히 쓸어버릴 것이고 그때 그의 부하들이 모두 대피시키는 걸 도울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군인들이 많으면 조용히 따를 테니까요. 다음으로 모두가 떠나면 그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주지의 임무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어떻게 산사태를 일으킬 거냐고 묻고
그의 선생님은 호무라가 자신의 스탠드를 소환하게 해서 그 소녀를 즉시 패닉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계획을 밝힙니다. 그녀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맹세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녀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자 그는 그녀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조용히 듣는다.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주지에게 계획을 취소하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것을 진행하지 않기로. 주지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미도는 모두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 그는 호무라에게 해고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쓸모없다면 아카데미에 둘 필요 없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소환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말하며 누구라도 자기 입장이라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주장합니다. empty. 하지만 미도는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그 두려움 자체와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오래전에 일으킨 사건을 상기시키며 모두가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더 강해지고 싸우기 위해 아카데미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음으로 그는 호무라에게 가입한 이유를 묻고 그녀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피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왔다고요. 미도는 호무라에게 그녀의 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니 그녀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변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엄지손가락을 물고 스탠드를 소환합니다. 조지가 나이토에게 계획의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그 남자는 태연하게 늙은 소환수가 공격하는데도 계획은 진행되어 언니가 폭주하는 걸 보고 호너는 또 그랬다며 당황하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주먹을 날려요. 망쳤다며 계속 사과하는데 나이토는 이 정도면 됐다며 산사태가 시작되어 사원에 있던 관광객들은 지진을 느끼고 군인들이 산사태가 오기 전에 도망치라고 재촉하자 그들은 전속력으로 도망쳐요. 한편 조지는 주변을 훑어보고 선생님에게 모두 떠났다고 알려줘요. 안전하게. 그녀는 소년의 훌륭한 라보도를 칭찬하고 타이탄에서 뛰어내려 호말의 뒤에 착지한다. 그리고 그녀를 기절시켜 여동생을 다시 잠들게 한다. 그 순간 소년은 이전에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기절한다. 그리고 그녀의 선생님은 그녀가 잘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데미는 정확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한다. 지하로 돌아온 요모지는 기둥을 퍼부어 진을 후퇴시킨다. 그는 그녀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지만 그의 추진력 때문에 열린 기둥 안으로 떨어져 갇히게 된다. 안에 요모지는 함정이 점점 더 좁혀져 그를 짓누르는 것을 보며 이것이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위기양양하게 말하고 그 소년에게 악마 팬케이크가 되는 느낌을 즐기라고 말한다. 악마 팬케이크. 진은 빠져나갈 것이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의 피를 사용하는 것은 집중력이 필요한데 내가 패닉 상태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 안에서. 하지만 진은 예전과 똑같다고 느끼고 요모지는 그의 칼날이 벽에 긁히는 소리를 듣고 충격받지만 함정이 부서지고 폭발할 때까지 믿지 않으려 한다. 그 직후 진은 오래된 건물 환풍구에서 잠을 자곤 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때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쉬기 힘들 정도였기에 그녀의 작은 함정은 그 지옥 같은 곳에 비하면 5성급 호텔 같았다고. 바로 그때 못생긴 괴물의 머리가 그들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카리는 요모지가 그런 쓰레기 같은 걸로 자기를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정말 짜증났다고 말하며 이제 모든 걸 쏟아낼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모지는 여전히 별 감흥이 없고 진은 그녀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모모타로 여자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의상을 자세히 보고는 심하게 당황합니다. 그 후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땅에 떨어진 그의 피 2방울이 변형되기 시작하지만 요모비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녀석 둘을 한 명 대신 없애버리자고. 그녀는 땅에서 기둥을 또 소환하지만 이카리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고 쉽게 틈새를 파고들어 그녀의 턱에 치명적인 발차기를 날린다. 턱을. 요모는 머리가 날아갈 뻔한 힘이 대체 뭐였을까 궁금해하며 후퇴한다. 이카리는 아마도 그의 분노를 연료로 무작위 힘을 부여하는 데빌리시 에스테리아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신도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이번엔 부츠가 나왔다는 것에 실망하며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요모지는 자신이 스피드 타입이라 그녀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장벽 밖에서 나이토는 피해 궁수들을 소환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폭발하는 화살을 쏘고 지하 시스템 전체를 격렬하게 흔들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이카리는 더욱 분노합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나이토는 팀에게 자신이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대가 비밀 교토기지를 잃을 것인지 묻자 그는 동료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대답하며 그들에게 구출에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모두 대피시켜 그 후 남자들은 모든 환자를 대피시키는 데 집중하고 소베키리와 요모지의 싸움은 지진으로 중단됩니다. 그 여성은 전술적 후퇴를 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나이토의 부대가 그녀를 둘러싸고 그는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카리는 스승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무시하고 요모지에게 그녀의 힘과 너무 오래 싸워서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으며 사냥감을 기다리는 악마 무리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자랑스러운 모모타로 요원이기에 소부키리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시키는 마지막 힘을 짜내 중력장을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미친 과학자들은 그가 너무 봐줬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태도에 시키는 분노하여 또다시 공격하지만 중력 방패에 무력화된다. 그러자 소부키리는 또 다른 기술을 선보이기로 하고 자신의 꼭두각시에게 구체를 만들게 한다. 100배 압축돼 고체처럼 단단해져 괴물 같은 철거용 공보다 더 강하게 때린다고 하지만 그는 구체가 시키를 때리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충격파가 몸을 100배의 중력으로 짓눌러 몸의 거의 모든 뼈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키는 고통에 쓰러지고 소부키리는 그가 키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키가 그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 남자는 그것이 역사상 가장 강한 오니 장군의 이름이며 자신이 키신의 후손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